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입니다.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대상이 된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등이었죠. 제국주의 시대에 아프리카의 대부분은 유럽 열강의 식민지로 전락되었고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도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지 또는 반식민지가 되었다. 아프리카 살펴보겠습니다. 제국주의 국가 영국이죠. 영국은 아프리카에서 종단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은 세로종이죠. 그래서 남쪽의 케이프 식민지와 북쪽의 이집트를 연결하죠. 식민지를 연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프랑스는 횡단 정책을 실시하죠. 그래서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 섬을 연결하여 식민지를 확대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기타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등도 아프리카의 식민지와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20세기 초 아프리카 지역의 대부분은 식민지화 됩니다. 20세기 초에는 라이베리아와 에티오피아를 제외한 모든 아프리카 지역이 유럽 열강에 점령되고 말았다. 아시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아시아에서 영국은 인도와 그 주변 일대를 식민지로 지배하였다. 프랑스는 인도 차이나 반도를 차지하였죠.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를, 미국은 필리핀을 식민지로 지배하였죠. 중국과 서아시아 일대에도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이 침투합니다. 18세기까지 강력한 국가였던 중국도 19세기 말에는 서양 열강과 일본의 침략으로 반식민지 상태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서아시아 일대에도 오스만 제국이 쇠약해진 가운데 제국주의 열강의 세력이 침투하였죠. 오른쪽 사진을 보면 프랑스 인권선언문이 있네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인권선언문입니다. 그런 프랑스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도의 간디의 평화행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간디는 물레를 돌려서 자기가 직접 옷을 지어서 입겠다. 영국의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옷을 사서 입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물레로 직접, 그리고 소금을 얻기 위해서 바다에까지 걸어가는 소금 행진도 너무나 유명합니다. 태평양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강의 영토 분할은 태평양에도 미쳐 2세기 초까지 태평양의 대다수 섬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세계 평화를 부르짖고 있는 나쁜 놈들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식민지를 삼았던 나라들에 반성하지 않고 보상도 하지 않았죠. 이들 근대사회에 의해 우리의 근대사회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로 자주적인 발전이 좌절되었죠. 근대적인 국민국가를 수립하는데 뭐했다? 실패하였다. 그래서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가혹한 수탈과 민족 말살 통치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족 독립운동을 줄기차게 전개하였죠. 우리가 근대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주적 근대화의 노력과 반침략 민족운동의 전개와 일제 식민 지배의 실사, 그리고 민족 독립운동의 전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알아야 되겠습니다. 국제관계의 확대, 흥선대원군의 정치입니다. 흥선대원군의 건 1863년 고종이 왕이 되면서, 그런데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군 이하응이 대원군이 되었죠. 그래서 정치적 실권을 얻게 됩니다. 대원군이라고 하는 이 자귀는 왕위를 이을 적자손이 없어 왕족 중에서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그 임금의 친아버지에게 봉하던 자귀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된 거죠. 당시에 대내 정세를 살펴보면 안으로는 세도 정치에 의해서 국정이 혼란했고 삼정의 문란에 의해서 민생은 파탄났습니다. 그래서 밀란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대외 정세를 살펴볼까요? 밖으로는 서양 세력이 중국과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키고 조선으로 몰려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을 펴게 되죠. 흥선대원군은 대내적으로는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대외적으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펴게 됩니다. 외세의 침투를 물리치기 위하여 그들의 통상수교 요구를 거부하게 되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19세기 조선의 정세와 과제. 19세기 조선의 정세를 살펴보면 세도 정치로 국가 기강이 문란하고 관직을 매매하는 일이 성행해지면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지죠. 삼정의 문란으로, 이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관리의 백성 수탈과 국가 재정이 악화되어집니다. 삼정이라 하면 전정, 분정, 한곡이 되겠죠. 이걸 우리가 삼정이라고 하는데, 이 삼정이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이 대단히 살기 어려워지죠. 그런 와중에 밀란이 발생합니다. 세도 정치와 삼정의 문란으로 인한 국정의 혼란과 관리들의 수탈이 원인이 되어 하층민의 저항이 발생하였다. 대표적인 밀란은 1811년 홍경래의 난과 1862년 임술 밀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서양 선박인 이양선이 출몰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조약 이후 러시아,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세력은 조선의 통상을 요구하고 있었죠. 이러한 19세기 조선의 정세에 맞춰 19세기 조선의 과제는 근대적 국민국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인 과제를 살펴보면 서양 근대국가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는 반침략
침략 자주화를 이루는 것이고 대내적으로는 지배층의 수탈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반봉건 근대화가 필요한 점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권력을 주게 된 흥선대원군은 바로 제일 먼저 왕권 강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백성들을 수탈했던 세도정치 가물을 끝장내기 위해서는 왕권이 강해져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과감한 인사정책을 통해서 안동 김씨를 축출하고 인재를 고루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대원군은 내정에서 무엇보다도 외척의 세도로 권세를 누려온 안동 김씨 일족을 경계에서 밀어내고 당파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서 인재를 등용하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러한 과감한 인사정책은 공당정치와 세도정치의 폐단을 제거하면서 그의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전제왕권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죠. 전제왕권이 강화되면 이 강해진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또 국제정세를 잘 살펴서 문호를 개방하고 근대화에 자주적 근대화에 반봉건 근대화에 착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하게 됩니다. 정치기구의 개혁이 있습니다. 비변사를 축소하고 비변사는 세도정치의 중추기구였죠. 세도정치 가문들을 축출한다면 비변사도 축소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했습니다. 왕권 강화를 위한 대원군의 노력은 정치기구의 재정비로 나타났다. 그는 문무고간의 합의체로서 군사와 정무를 총괄해오던 비변사를 축소 격화시키고 의정부와 삼군부의 기능을 부활시킴으로써 정치와 군사의 업무를 분리했다. 이후에 대원군은 법전을 정비합니다. 왕권을 강화하고자 한 모든 왕들은 법전을 정비하죠. 통치체제의 정비를 위하여 대전회통과 육전조례를 편찬하죠. 그리고 군제 개편에도 착수합니다. 훈련도감에 포수를 선발하고 수군을 강화하였습니다. 이후에 재정개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도정치 기간 동안 백성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삼정의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 재정개혁 목적 대원군은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아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충하고자 하였다. 전정, 군정, 환곡을 우리는 삼정이라고 이야기했죠. 먼저 전정, 토지대장에서 누락된 땅을 찾아내고 후방관과 토의 토지 겸병을 금지시켜 전정을 바로잡으려 했죠. 전정의 계획을 좀 더 살펴보면 양전사업은 토지를 측량하는 거죠. 토의 불법적인 토지 겸병을 금지하였다. 불법적으로 남의 토지, 백성들의 토지를 자기의 땅으로 넓혀가는 이런 작태들을 못하게 금지하였습니다.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의 경우 당부상 토지와 실제 토지 사이에 차이가 많아 누락된 곳이 많았는데도 그동안은 지주층의 반대로 전국적 규모의 토지 측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세도정치 기간 동안 전정은 문란했습니다. 군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민들에게만 물렸던 군포를 양반들에게도 징수하는 호포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호포법은 가가호호, 가가호호, 가가호호 집집마다 포를 부과하는 것이죠. 집집마다 포를 부과한다는 얘기는 양반 집도 상민 집도 모두 포를 납부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전정, 군정, 환곡 중에 환곡. 당시에 가장 폐단이 심했던 제도는 바로 환곡제도였습니다. 환곡제를 뭘로 바꿨다고요? 사창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켰죠. 자, 호포법의 실시.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며 신역이 없었다. 신역은 뭐죠? 몸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군대를 가거나 군역이나 또는 부역 같은 걸 얘기하죠. 이 때문에 과거에 명신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여론이 있었으나 유속에 이끌려 결국 시행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갑자년 초 대원군이 중원을 책임지고 백성들의 원망이죠. 원망을 책임지고 강력하게 귀천이 똑같이 일정마다 세납전 두 꾸러미를 바치게 했다. 이를 뭐라고 한다? 동포전이라고 한다. 이에 호포법을 얘기합니다. 가가호호 집집마다 포를 납부하게 했던 제도입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다음 사창제로 가보겠습니다. 민간 자치적 성격을 띤 춘대춘합이죠.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춘대춘합의 빈민구호제도로서 의창, 상평천과 같이 삼창의 하나이다. 조선시대 지방을 촌락에 설치한 일종의 공물대여기관이었죠. 조선 전기에도 실시된 적이 있고 주로 사림들에 의해서 주장이 되었습니다. 대원군은 문란해진 삼정을 바로잡기 위해 수령과 토의 농간이 심했던 환곡제를 뭘로 바꿨다? 사창제로 바꾸었죠. 특별히 이 수령이 환곡을 이용해서 봄에 곡식을 대여하고 가을에 거둬들이는 이 환곡을 이용해서 수령이 백성들을 정말 못살게 굴었죠. 그러자 이걸 사창제로 바꾼 것입니다. 환곡의 개혁의 사창제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원곡은 원래 곡식은 중앙에서 관리하되 운영은 민간에 맡겨 수령과 아전들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한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창제라고 합니다. 사창제
태평양제의 실시로 환곡이 재정 보충의 부세적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환곡제는 말 그대로 춘대춘합의 백성들, 빈민들을 구제하고자 하는 제도였으나 이 수령이 환곡이 필요 없는 집에도 강제로 대여를 하고, 또는 봄에 빌려줄 때에는 겨와 모래 등을 섞어서 빌려주고 가을에는 쌀로만 받는 이런 못된 운영을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부세적 성격으로 운영되었다 이 말입니다. 세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곡이 재정 보충의 부세적 성격으로 운영되지 않고 향촌민 스스로를 위한 본래의 취지의 구율제도로 바뀌었습니다. 대원군은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소만 남깁니다. 국가 재정을 좀먹고 백성을 수탈하며 붕당의 근거지였던 서원을 대폭 정리하였죠. 600여 개의 서원을 철폐하고 47개소만을 남겼습니다. 당연히 양반들의 반발은 아주 심했죠. 서원 철폐의 목적을 살펴볼까요? 이러한 시책은 서원에 딸린 전지와 노비를 몰수하여 국가재정을 확충하고 백성에 대한 양반과 유생들의 횡포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당연히 유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유생들이 반발했죠. 서원 철폐는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나 대원군은 과감하게 이를 관철시켰다. 서원 철폐는 훗날 유생들이 대원군의 퇴진을 요구하는 한 이유가 대원군이 영을 내려 나라한 서원을 죄다 허물고 서원 유생들을 쫓아버리도록 하였다. 감히 한거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하니 사족의 불만이 물끓듯 하였고 대궐 앞에 나아가 시위하는 자도 수십만이나 되었다. 대원군이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백성을 해치는 자는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여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근세 조선 정감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만동묘 폐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보내준 명나라 신종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 숙종 30년에 건립된 사당인 만동묘를 폐지하자 지방 유생들과 양반들이 강력히 반발하였다. 임진왜란을 끌어들인 것도 병자호란을 끌어들인 것도 정치를 잘못한 이 양반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들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최익현의 상소 볼까요? 호조참판 최익현이 상소하기를 그 가운데 더욱 드러난 심한 것을 보면 황묘, 만동묘를 얘기하죠. 황묘 철거로 임금과 신하의 윤리가 썩어졌고 서원 철폐로 스승과 제자의 의리가 끊어졌고 귀신의 우사로 나가는 일로 아비와 자식의 친함이 문란해졌고 호전을 써서 중화와 오랑캐의 분별이 어지러워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중화 사상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대의 세계를 보는 눈, 이 철학의 부재함을, 빈약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원납전 같은 것이 표리가 되어 백성과 나라에 재앙을 끼치는 도구가 된 지 거의 몇 년이 되었으니 이것이 선왕의 옛 전장을 변화시키고 천하의 떳떳한 윤리를 썩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승정원 일기의 이야기죠. 서원 철폐와 호포법 실시를 반대하였던 유생들의 상소로 1873년 고종은 신정을 선포하여 대원군이 물러나고 권력은 민씨 세력에게 집중됩니다. 대원군은 경복궁을 중건합니다. 임진왜란 때 불탔던 경복궁을 중건한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왕실의 위엄을 과시할 목적이었습니다. 대원군은 실추된 왕실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하여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경복궁을 중건하였죠. 그런데 궁궐 중건에는 막대한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 막대한 공사비를 충당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그는 막대한 공사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납전을 강제로 징수하였죠. 원납전은 원래가 원에서 납부하는 기부금적 성격이 강한데 원하지 않아도 납부해야 되는 강제 기부금적 성격으로 바뀌었죠. 또한 화폐를 발행합니다. 그 화폐의 이름이 당백전이죠. 그래서 경제적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경복궁 중건 시의 재정 마련책을 살펴보면 결두전, 원납전, 당백전, 성문세, 청전수입, 묘지목 벌채 등을 통해서 재정을 마련했습니다. 백성의 원성이 자자했겠죠. 경복궁을 중건하면 누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백성들이 일하죠. 그래서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됩니다. 양반들의 묘지림까지 벌목하고 많은 백성들을 토목공사장에 징발하여 양반과 백성들의 원성을 듣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왕권 강화 정책을 피는데 의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 자,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국가기강을 확립하고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었죠. 대원군의 대내적인 왕권 강화 정책은 전통적인 통치체제를 재정비하여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백성에 대한 양반 지배층의 부당한 억압과 수탈을 금지시켜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부정적인 면을 살펴봅시다.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입니다. 조선왕조의 전통체제 내에서의 개혁정책이라는 한계성을 지니는 것이었다. 흥선대원군의 집권 1863년 12월 철종이 제14년 만에 후사가 없이 죽자 왕위 계승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60여 년 동안의 세도 정치하에서 많은 왕족이 정치적으로 희생되어 철종의 뒤를 이을 만한 왕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죠.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왕실에서 후계자를 지목할 수 있는 가장 웃어른은 순조의 아들로
일찍 사망한 호명세자의 비인 신정왕후 조씨였습니다. 오랫동안 안동 김씨의 세도에 눌려 지내던 흥양족씨 집안의 조대비와 불우한 종친으로서 역시 안동 김씨에게 수모를 당해오던 흥선군 이하응의 결속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죠. 이에 조대비의 후원으로 흥선군의 둘째 아들이 익종의 대를 잇는 것으로 즉위하게 되었죠. 그래서 12살의 어린 나이로 26대 고종이 즉위하자 흥선군 이하응은 살아있는 대원군으로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 탈영 한번 읽어볼게요.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파루가 뭡니까? 파루? 파루?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었죠. 통행금지를 알리는 걸 인정이라고 했고 통행금지가 해제된 걸 파루라고 했죠. 남문을 열고 파루를 치니 계명산천이 밝아온다. 을축 4월 갑자일에 경복궁을 이루었네. 우리나라 좋은 나무는 경복궁 중간에 다 들어갔네. 덜커덩 웬 소리냐. 경복궁 짓느라고 헛방아 찢는 소리다. 석수쟁이 거동을 보소. 방망치를 갈라잡고 눈만 껌뻑거린다. 보편술한 놈의 거동 보소. 먹통 메고 갈팡질팡한다. 이게 경복궁 타령입니다. 음현재 경복궁 근정전의 모습이죠. 정말 멋진 너무 아름다운 우리나라 궁궐 건축입니다만 이곳에는 정말 많은 백성들의 피눈물이 들어가 있어요. 대원군의 개혁 정치를 암기법으로 제가 만들어서 예전에 강의를 올렸었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봅시다.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웠어?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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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원군 싸워서 할 때 이 싸가 사창제죠. 사창제. 그 다음 호포법이죠. 그 다음 서원철패. 그 다음 경복궁 중건했죠. 경복궁 중건 시에 결두전, 원납전, 강백전을 발행하게 되는데 대원군은 세도 정치를 타파했고요. 비변사 기능을 축소시켰습니다. 행정권은 의정부로, 군사권은 삼군부로 경복궁을 중건했죠.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재정 마련책으로는 결두전, 원납전, 당백전, 성문세, 청나라 돈을 수입했고요. 묘지먹을 벌치하는 등 탐정의 개혁 봅시다. 전정, 군정, 환곡의 개혁인데요. 환곡의 개혁은 사창제로 큰 마을 단위로 사창을 설치하고 하수가 운영에 책임을 지었습니다. 군정은 호포법이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징수하고 이를 호포라고 하였습니다. 전정의 개혁, 양전사업으로 은결은 숨은 땅을 얘기합니다. 은결을 색출하고 포의 토지 겸정을 금지시켰습니다. 서원철폐 시에는 사액서원 일부만 남기고 600여 개를 철폐했는데 물론 47개소는 존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서원 철폐할 때에 백성을 해치는 자는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해도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실시해서 법전을 정비했죠. 대전해통, 육전조례, 통상수교 거부정책, 일명 우리가 쇄국정책이라고 했는데요. 통상수교 거부정책은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를 거친 이후에 전국에 척화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주적 개화시책으로 서양의 기술문화에 호의적이었고요. 해국도지의 영향을 받아 전함과 수레포를 완성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1873년 쉐이켄의 상소가 있었고요. 고정의 친정력으로 대원군이 물러나고 민씨정권이 수립되게 되죠.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대원군이 싸워서 경복궁에서 결투를 원하면 일당백이요? 순서가 시험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순서는 앞머리를 따서 다 외우겠습니다. 이거 고민하지 마세요. 배대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배대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배대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베이징 조약 우리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 대원군이 집정하죠. 1863년 병인 사옥, 우리가 병인 사옥, 병인 박해를 얘기하죠. 그 다음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병인 양요가 있게 됩니다. 병제병이 되죠. 병제병. 오음의 오페르트 독일 사건 있죠. 그 다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있고요. 그 다음 신미양요가 있고 대원군이 하야하게 되죠. 신미양요는 이 제너럴 시어머노 사건을 문제 삼아서 미국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이었죠. 이 병인 사옥, 병인 박해로 병인 양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병인 양요 1866년입니다. 프랑스의 로즈 제독이 들어오게 되죠. 정족산송에서 양언수, 문수산성에서 한성군, 이런 장군들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헷갈리면 정원수, 문성군 이렇게 외워도 되겠죠. 신미양요는 1871년입니다. 로저스 제독이죠. 병인양요와 신미양요의 로즈 제독과 로저스 제독을 섞어서 시험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웠죠. 프랑스 베르사유 장미 로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설마 지금도 이런 시험이 나오진 않겠죠. 신미양요는 어제연 장군입니다. 갑곶 광성진 전투에서 어제연 장군이 정말 치열하게 싸웠. 이후에 어제연 장군은 전사합니다. 신미양요는 어제연 장군, 신미양요는 어제 같아요. 그죠? 신미양요는 어제 같아요.